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 공약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747 등등으로 기억합니다. 747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네, 이루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예,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세계 7대 강국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세계 11위였던 순위를 세계 15위로 떨어뜨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의 경제 공약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경제 민주화를 몹시 표방하셨던 기억이 가장 큽니다. 예, 이명박 정부 747, 박근혜 정부 474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역대 경제 지표를 보면 경제 성장률은 역대 정부 중에 어느 위치라고 보십니까? 네, 최근 역대 정부가 계속 경제 성장률이 낮아져 왔습니다. 낮아져 온 중에 박근혜 정부가 최하위였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정부 중에 최고였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강원랜드 들으셨죠? 네. 강원랜드에 백으로 입사한 인원만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거의 80~90%인 걸로 보고 놀랐습니다. 예, 현 정부를 향해서 우리 청년 실업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 실업률 최고치를 만들어 놓고 넘겨준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나쁜 상황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청년 실업률 9.7%에서 정부가 넘어왔습니다. 9.7% 청년 실업률 동안 당시 여당의 국회의원, 당시 여당의 실세들이 관여되어서 강원랜드 공기업의 백으로 청년들을 입사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사가 무마되었다라고 하는 검사의 증언도 있습니다. 자, 정부는 이런 청년 실업률 해결을 위해서 강원랜드 등 공기업에 대해서 어떤 조치, 어떤 수사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네, 우선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기관장 8명을 해임하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수사 의뢰하고 뚜렷하게 불법이 드러난 직원들을 직무에서 격리시킨 게 100명이 넘지요. 그런 상태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아마 이 정도의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왔으면 진상을 파악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라고 묻지 않도록 촛불 민심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해결해 줘야 할 거다. 이렇게 명령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계부채는 문재인 정부에서 심각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심각하게 넘겨왔습니다. 이전 정부 가계부채 현황이 어땠다고 보십니까? 네, GDP 대비 82~83%까지 치솟았던 걸로 보고요. 거의 임계점에 육박할 정도까지 갔습니다. 저금리 그리고 좋은 정책이었건 나쁜 정책이었건 그 정책으로 유발된 주택시장의 호조가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요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가계부채가 얼마로 정권이 마무리됐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670조였습니다. 네. 이제 9년이 지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박근혜 정부가 정리될 때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돈으로 1600조 가까이 됐던가요? 1344조였습니다. 자그마치 600조가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100조씩 400조가 늘었습니다. 이런 정부, 국민에게 이런 엄청난 가계부채를 떠넘겼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대책, 국정농단 세력이 넘겨주고 간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거시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GDP의 85%를 보통 임계점이라 말합니다만 더 이상 부풀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출 규제 강화 등등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계선상에 놓인
서민 가계의 부채 부담을 완화해드리는 그런 정책도 동시에 펴고 있습니다. 국민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촛불 민심이 탄생시킨 정부이고 600조의 가계부채를 떠넘긴 과거 정부를 정리하고 이제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께 그리고 국무위원들께 요구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누구에게서 나온 돈입니까?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예산에서 나온 겁니다. 국민의 혈세지요. 이 국민의 혈세가 요즘 대통령 측근들에게 그리고 대통령의 사적으로 유용됐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모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도되고 드러난 것에 따르면 그것이 상납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활비가 그것도 대북 공작 활동비가 이렇게 대통령 측근과 대통령에게 쓰여서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 보복입니까 아닙니까? 저희가 기획해서 나왔던 것이 아니고요. 특정하게 어떤 정치인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정치 보복일 수가 없지요. 제자리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억, 박근혜 전 대통령이 36억 정도라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 국민의 혈세,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대통령이 그리고 그 측근들이 이렇게 했을 땐 이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그리고 정리해야 합니다. 정치 보복이라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자, 우리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과기정토 본부 장관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통신비가 가계 부담이 큽니다. 통신비 약정 할인율을 인하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20%에서 작년도에 5% 더 할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65세 이상의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11,000원 또 할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가계부 중에서 통신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계속 좀 경감해줘야 된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완전자급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또 보편요금제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신비가 인하되는데 2014년 말 제가 원가라며 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23조 원 정도 3년간 떠넘긴 사실을 감사원 국감에서 밝혀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12% 정도 할인되던 요금이 20%까지 할인됐습니다. 25% 정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할인시켰으니 아주 큰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정에 한 달 동안, 1년 동안 얼마 정도 혜택을 받으며 지금 얼마의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습니까? 추가 5% 된 게 연으로 따지면은 한 4만 원 정도 되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신청자 수가 대체로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우리 가입자가 한 6,300만 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신청을 했다고는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선전을 잘 하셔야죠. 20% 할인할 때 1,000만 명이 넘게 신청했습니다. 25% 할인하면서 540만 정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한 가구당, 한 사람당 한 번에 2만 원 정도씩 할인받으면 1년이면 24만 원, 4인 가구면 1년이면 100만 원 정도씩입니다. 엄청난 할인이니 국민들께 이것을 잘 홍보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할인받고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 작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또 경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아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22만 원씩 참전수당이 들어왔는데 올 1월부터 딱 30만 원 들어오대. 주변에 있는 우리 참전 보훈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보훈 정책의 개선을 내걸었고요. 또 작년 말에 국회에서 도와주셔서 일부 수당이 올라갔습니다. 보훈 어른들이 참전수당이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갔으니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상황입니다. 어른들이 아주 고마워하십니다. 기초연금은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갔습니까? 20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20에서 25만 원이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아이를 낳으면 혜택이 있습니까? 네,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신설하게 됐죠. 좀 자세히 설명해 보시죠. 네, 원래는 모든 아동들 연령 제한은 있습니다만 10만 원씩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90% 이렇게 좀 축소됐습니다. 예. 그러면 유치원 보내거나 어린이집 보낼 때는 걱정하지 않고 비용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됐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걱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누리과정 내용은 전부 다 국고가 지원하기로 하신 거죠? 네.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한 거죠? 네. 예. 제가 국방인데요. 병사 월급도 왕창 올랐어요. 맞습니까? 네, 40만 원, 병장들이 40만 원까지 갔죠. 21개월 근무하면서 병사가 매달 20만 원씩 저금을 하면 이 병사들이 제대할 때쯤 400만 원가량의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퍼주기를 하면 국민 세금 더 거둔 거 아닙니까? 네,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의 부분적인 조정이 있었다는 건 국회에서도 동의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25만 원 받으면 내 아들, 딸 세금 더 걷는 거 아니야? 오늘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서민들에게 더 세금 걷습니까? 안 걷습니까? 중산층 이하의 세금 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예, 서민들에겐 더 이상 세금 부담이 없이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만들었으니 국민들께서는 여러분이 내신 혈세를 제대로 알뜰살뜰 챙겨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더 크게, 넓게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최저임금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등은 최저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네, 다 숫자를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일 겁니다. 독일은 10.5달러, 미국은 7.25달러, 일본은 7.5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독일, 미국, 일본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나라 경제가, 일자리가 줄었습니까? 호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최근에 일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인구 구조의 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됩니다만은 그런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서 구매력이 늘고 취업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카이라 그래서 베이비부모 세대의 은퇴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90만 개의 일자리가 줄을 거라고 했는데 전혀 줄지 않았고 실업률은 최저고 고용은 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17년 만에 최저의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가까이서 알겠지만 호황을 누리고 있고 최저의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 이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해주시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에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담을 완화해드리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가 사회보험료 지원 또 특히 임대료 인상의 억제 이런 것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간접 지원도 늘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단기적인 고통을 빨리 극복하고 연착륙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이 주어지는 나라, 저희가 꿈꿔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그러면서도 영세자영업자가 걱정하지 않는 나라, 이 나라를 만들어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들어가 주십시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언론이 약발이 먹혔네라고 하는 보도가 있던데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새롭게 확인한 것은 무주택자들의 청약하는 내용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무주택자들이 분양해서 당첨되는 비율이 전에 비해서 27% 정도 늘어서 정책에 따라서 실수요자들에게 효과가 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대출 증가 속도도 훨씬 둔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어떻게 가계부채 보십니까? 증가율도 떨어진 예.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이 가계부채 문제는 제가 소관하는 건 아닌데요. 두 자릿수 이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다가 지난 3, 4분기에는 9.5%로 한 자릿수로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 약발 먹혔나 다음 화면 주세요. 네. 다음 화면 주세요. 저희 지역에 산동네가 있습니다. 산동네에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으로 소방도로도 만들고 도시 재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도심 지역이 쇠퇴하게 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생활상의 어려움들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쇠퇴 지역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들어가 주십시오. 네. (1%가) 아닌 99% 국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착복하지 않고 국민에게 세금에 이자 붙여 돌려주는 정부, 이명박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이 망친 경제를 다시 살려낼 정부, 국민을 정부, 평화의 한반도,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 공약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747 등등으로 기억합니다. 747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네, 이루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예,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세계 7대 강국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세계 11위였던 순위를 세계 15위로 떨어뜨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의 경제 공약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경제 민주화를 몹시 표방하셨던 기억이 가장 큽니다. 예, 이명박 정부 747, 박근혜 정부 474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역대 경제 지표를 보면 경제 성장률은 역대 정부 중에 어느 위치라고 보십니까? 네, 최근 역대 정부가 계속 경제 성장률이 낮아져 왔습니다. 낮아져 온 중에 박근혜 정부가 최하위였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정부 중에 최고였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강원랜드 들으셨죠? 네, 강원랜드에 백으로 입사한 인원만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거의 8, 90%인 걸로 보고 놀랐습니다. 예, 현 정부를 향해서 우리 청년 실업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 실업률 최고치를 만들어 놓고 넘겨준 것은 자, 우리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과기정통부 장관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통신비가 가계 부담이 큽니다. 통신비 약정 할인율을 인하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20%에서 작년도에 5% 할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65세 이상의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11,000원 또 할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가계부 중에서 통신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계속 좀 경감해줘야 된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또 보편요금제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신비가 인하되는데 2014년 말 제가 원가라며 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23조 원 정도 3년간 떠넘긴 사실을 감사원 국감에서 밝혀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12% 정도 할인되던 요금이 20%까지 할인됐습니다. 25% 정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할인시켰으니 아주 큰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알고 계십니까? 네, 나쁜 상황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청년 실업률 9.7%에서 정부가 넘어왔습니다. 9.7% 청년 실업률 동안 당시 여당의 국회의원, 당시 여당의 실세들이 관여되어서 강원랜드 공기업의 백으로 청년들을 입사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사가 무마되었다라고 하는 검사의 증언도 있습니다. 자, 정부는 이런 청년 실업률 해결을 위해서 강원랜드 등 공기업에 대해서 어떤 조치, 어떤 수사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네, 우선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기관장 8명을 해임하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수사 의뢰하고 뚜렷하게 불법이 드러난 직원들을 직무에서 격리시킨 게 100명이 넘지요. 그런 상태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아마 이 정도의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왔으면 진상을 파악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라고 묻지 않도록 촛불 민심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해결해 줘야 할 거다. 이렇게 명령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계부채는 문재인 정부에서 심각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심각하게 넘겨왔습니다. 이전 정부 가계부채 현황이 어땠다고 보십니까? 네, GDP 대비 83%까지 치솟았던 걸로 보고요. 거의 임계점에 육박할 정도까지 갔습니다. 저금리 그리고 좋은 정책이었건 나쁜 정책이었건 그 정책으로 유발된 주택시장의 호조가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요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가계부채가 얼마로 정권이 마무리됐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670조였습니다. 네. 이제 9년이 지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박근혜 정부가 정리될 때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돈으로 1600조 가까이 됐던가요? 1344조였습니다. 네. 자그마치 600조가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100조씩 400조가 늘었습니다. 이런 정부, 국민에게 이런 엄청난 가계부채를 떠넘겼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대책, 국정농단 세력이 넘겨주고 간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거시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GDP의 85%를 보통 임계점이라 말합니다만 더 이상 부풀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출 규제 강화 등등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계선상에 놓인 서민 가계의 부채 부담을 완화해드리는 그런 정책도 동시에 펴고 있습니다. 국민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촛불 민심이 탄생시킨 정부이고 600조의 가계부채를 떠넘긴 과거 정부를 정리하고 이제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문재인 정부에 이낙연 총리께 그리고 국무위원들께 요구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누구에게서 나온 돈입니까?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예산에서 나온 겁니다. 국민의 혈세지요. 이 국민의 혈세가 요즘 대통령 측근들에게 그리고 대통령의 사적으로 유용됐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모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도되고 드러난 것에 따르면 그것이 상납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활비가 그것도 대북 공작 활동비가 이렇게 대통령 측근과 대통령에게 쓰여서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 보복입니까 아닙니까? 저희가 기획해서 나왔던 것이 아니고요. 특정하게 어떤 정치인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정치 보복일 수가 없지요. 제자리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억, 박근혜 전 대통령이 36억 정도라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 국민의 혈세,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대통령이 그리고 그 측근들이 이렇게 했을 땐 이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그리고 정리해야 합니다. 정치 보복이라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